나를 통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 그는 네덜란드 태생으로 미국의 이민와 잡지사 브루클린 매거진, 레이디스 홈 저널을 창간한 당대의 거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바꾼 것은 거창한 시작도 특별한 기회도 아닌 할아버지의 단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내가 가는 그곳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거라. 소년 보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신문을 팔던 그 허름한 골목길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담배꽁초를 줍고 쓰레기를 치우고 매일 신문을 정리하며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점점 정돈됐고 그가 있던 자리는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성장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들이 그 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인이 되었죠.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할아버지의 말을 지켰을 뿐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일은 거대한 포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부터 가꾸는 것임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줬으면 하는 말,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 한마디를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자리에서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명언, 행복이란 자신의 몸에 몇 방울 떨어뜨려주면 다른 사람들도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향수와 같다. 랄프 waldo 에머슨.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울릴 수도 있습니다. 마리안 앤더슨.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악가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1935년 흑인 최초로 잘츠부르크 음악제에서 눈부신 무대를 선보이며 세계적 찬사를 받았고 1939년에는 무려 7만 5천 명이 운집한 워싱턴 링컨 기념관 광장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조그마한 도시의 공연을 위해 도착한 그녀 앞에 지친 얼굴의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호텔 청소 일을 마치고 피곤에 지쳐 깜빡 잠든 소녀는 그녀를 보고 말합니다. 오늘 꼭 보고 싶었던 마리안 앤더슨의 공연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일을 해야 했기에 갈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마리안 앤더슨은 소녀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노래를 부릅니다. 소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합니다. 당신이 마리안 앤더슨이군요. 그녀의 노랫소리는 거리로 퍼졌고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차별 없이 박수치고 노래하며 따뜻한 연대의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이 부르는 노래 한 소절, 당신이 베푸는 작은 친절 하나는 누군가에게 인생을 버텨낼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낸 그 작은 위로가 누군가의 오늘을 살게 하고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행복이란 자신에 국한되지 않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데에서 싹트는 것이다. 윌리엄 조지 조던. 오늘부터 가족의 의미를 다시 쓰다. 8살의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때문에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아버지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실히 느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게 아버지의 등을 그리워하다가 오는 8월 한 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40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서 삶을 바라보는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루는 아내가 오빠는 무인도에 꼭 하나를 가지고 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갈 거야? 라고 물어왔습니다. 무슨 심리 테스트인가? 당연히 자기를 가장 사랑하니 자기를 데려갈 거라 생각했던 아내에게 나 자신도 예상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안 되겠다. 무인도 가면 고생하잖아. 내가 좋자고 자기를 고생시킬 순 없지. 그러자 당황한 아내는 무인도에 가도 고생은 하지 않는다며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귀여운 억지를 부립니다. 그래,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야겠지? 그러자 아내는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하루 종일 제가 한 말이 귓가를 맴돌아 참 행복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우리는 연애 기간 동안에도 또 결혼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전 그 이유를 모두 아내 덕분이라고 하고 아내는 모두 제 덕분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의 행복을 보며 더불어 행복해지는, 그렇게 남편이 되어가고 아빠가 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하루 가족 홍지민. 서로 아끼고 예쁜 말만 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행복하게만 살아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인생이 다투고 외면하며 한숨 쉬는 시간으로 버려진다면 그보다 아까울 순 없겠지요. 따뜻한 하루가 즐겨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것에만 힘써보세요.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랑스럽게. 오늘의 명언, 행복은 현재와 관련되어 있다.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앤드루 매튜스. 기다림이 키우는 힘. 중국의 극동 지방에는 모소대나무라는 특별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진 후 무려 4년 동안 단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은 땅속 깊은 곳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5년째가 되면 마치 기다림을 보상이라도 하듯 하루가 다르게 치솟습니다. 단 6주 만에 30cm 가까이 자라나 순식간에 울창한 숲을 이루어냅니다. 누군가는 4년 동안 멈춰 있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성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조급해지고 스스로를 탓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열매를 맺는 시간이 아니라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뿌리가 깊어질수록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튼튼할수록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의 기다림 또한 언젠가 빛나는 순간을 위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변화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멈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명언: 모든 꽃이 봄의 첫날 한꺼번에 피지는 않는다. 노먼 프랜시스. 95%의 좋은 점을 보자. 1950년대에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각자의 발전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모임은 정기적으로 모여 각자가 쓴 글에 대해서 서로 비평만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비평과 문제점만 말하다 보니 모임은 언제나 얼굴을 붉히는 가운데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진 모임도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는 상대에게 혹평을 말하기보다는 최대한 좋은 부분을 찾아서 격려해주고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좋은 말로 서로 격려를 해주던 모임의 학생들은 대부분 훌륭한 작가로 성공하게 되었지만 비평만 했던 모임의 학생 중에서는 뛰어난 작가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통 95%의 좋은 점과 5%의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95%의 좋은 점을 보고 사는 이들은 매사에 긍정적이며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5%의 좋지 않은 점을 보고 사는 이들은 늘 부정적이며 불만이 가득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5%의 부족한 점은 95%의 좋은 점으로 채우면 되고 상대방의 부족한 5%도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꾼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윌리 넬슨. 악의적인 헛소문. 어느 마을에 성실한 남편과 온화한 아내가 착한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매일 저녁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화목한 그 집의 가족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밝으면 그 그림자는 더욱더 짙어지는 법입니다. 옆집에 살면서도 화목한 가정과는 다르게 가족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화목한 저녁 식사 시간은커녕 가족끼리 모이는 일도 별로 없는 냉랭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들리는 소리는 화목한 웃음소리가 아닌 고함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의 사람이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근거 없는 악의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들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의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글쎄 질투심에 그냥 마구 거짓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거짓말은 사실인 것처럼 마을에 퍼졌습니다. 화목한 가정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볼 때마다 시선을 돌리며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들의 행동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마을을 떠나고 싶은 아내와 잘못한 것이 없는 우리가 도망칠 필요 없다는 남편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악의적인 헛소문으로 인해 한 가정의 화목했던 웃음소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정보화 사회인 지금 수많은 매체를 통해 엄청난 양의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은 정보인지 거짓 정보인지 구별하기조차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상 세 가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내용인지 꼭 필요한 이야기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명언: 말을 할 때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만 말하고 들을 때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루이스 만스.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 한 젊은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유명한 현인을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몇 달이 지나도록 제자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불만에 찬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지금까지 저에게 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자 스승은 제자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저기 벽돌 뒤에 많은 금괴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사방을 돌벽으로 막아두었다. 너는 어떻게 꺼낼 수 있겠느냐? 제자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망치로 돌벽을 깨뜨리고 금괴를 꺼내면 됩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다. 여기 있는 이 달걀알에서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제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을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서 스스로 껍데기를 깨고 나오게 된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망치로 껍데기를 깨는 줄 알지. 물론 망치로 껍데기를 깰 수는 있다. 그러나 망치로 깨서는 단 하나의 생명도 건질 수 없단다. 사람의 마음은 강압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상대를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안아주고 좀 더 환하게 웃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 안에 사랑이라는 생명이 꿈틀거릴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인간의 지혜는 단 두 단어 기다림과 희망으로 집약된다. 알렉산드르 듀마. 배우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느 마을에 산수를 어려워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숙제를 하다 막히는 문제가 나오자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한 할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소녀는 궁금한 점을 조심스럽게 물었고 할아버지는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최선을 다해 답을 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그 일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엄마는 알게 되었죠. 그 할아버지가 바로 아인슈타인이었다는 사실을요. 엄마는 아이가 미처 몰라본 것을 대신 사과하며 친절하게 가르쳐준 것에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아이에게서 배운 것이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움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학식이 깊든 얕든 직업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배울 점은 있는 법이지요.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누구의 말이든 흘려듣지 않고 귀 기울이는 태도,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려는 자세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혹시 내 아이가 그런 배움의 자세를 가진다면 그 아이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아인슈타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율곡 이이 선생은 평생에 걸쳐 사람들에게 늘 경계하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을 망치는 나쁜 습관이었죠. 그는 경목요결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반드시 버려야 할 8가지 습관을 적어두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 아무 할 일 없이 하루를 허비하는 것,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좋아하는 것, 칭찬을 받으려 허튼 말과 글을 쓰는 것, 풍류와 쾌락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 돈만 목표로 살아가는 것,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것, 절제하지 못하고 돈과 여색을 탐하는 것. 율곡 선생은 이 습관들을 칼로 잘라내듯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나쁜 습관에 사로잡혀 인생을 망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선택일 것입니다. 습관은 처음에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습관이 우리를 만듭니다. 지금의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내 안에 뿌리내린 나쁜 습관을 돌아보고 잘라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변화라도 시작한다면 그것은 내일의 삶을 완전히 바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존 드라이든. 지금 단 한 번뿐인 기회에 한 남자가 관역을 향해 활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화살이 2개 있었지만 집중은 흐트러지고 마음은 산만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발의 스승은 차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화살 하나는 버려라. 남자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화살 하나에 모든 정신을 쏟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교하게, 더 강하게, 마침내 관역의 정중앙을 맞춘 것입니다. 남자는 물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들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화살이 많아도 제대로 맞히기 어렵다. 이 이야기는 고사성어 중성몰촉을 떠올리게 합니다. 돌에 화살촉이 깊숙이 박히듯 정신을 집중하면 믿을 수 없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임할 때 비로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있다는 마음은 언제나 방심을 부르고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흘려보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지금 단 한 번뿐의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현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잡념을 없앤다는 뜻이다. 그것은 바로 지금 중요한 것에 관심을 쏟는다는 뜻이다. 스펜서 존슨. 안주와 도약. 한 중국 청년이 무작정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켜며 생활비를 벌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흑인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은행 앞에서 사람들에게 연주를 들려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청년은 거리 공연에서 얻는 수입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음대 진학? 차곡차곡 모은 공연 수입으로 결국 음대에 들어갔고
그 후에도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무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10년 뒤 그는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지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옛날 함께 연주하던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친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연주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요새는 어디서 연주해? 라는 물음에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큰 콘서트 홀 무대에서. 그 청년은 바로 영화 와우장룡의 음악을 만든 탄둔이었습니다. 아카데미 음악상과 그래미상을 거머쥐며 세계 3대 뮤지컬 천문흠성의 음악감독으로 활약한 인물이지요. 안주와 도약. 안주는 현재에 머물며 만족하는 삶을 뜻합니다. 도약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안주가 나쁘다고 도약만이 옳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단 한 번뿐이라면 어제와 똑같은 오늘보다 나아진 내일을 사는 것이 조금 더 의미 있고 재미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명언. 성장은 뜻밖의 어둠 속에서도 도약할 때 이루어진다. 헨리 밀러. 당신의 재능. 중국 고대 춘추 전국 시대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젊은이가 조나라의 사상가인 공손룡을 찾아가 제자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공손룡은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자 젊은이는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목청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손룡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 이 사람보다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공손룡은 그 젊은이의 재능을 인정하고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얼마 뒤 공손룡은 사절단을 이끌고 연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손룡 일행이 큰 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건너 나무에는 배가 있었는데 이쪽 나무에는 배가 없었습니다. 공손룡의 일행들은 건너 나무를 향해 큰 소리로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목소리 큰 제자가 앞으로 나서더니 건너 나무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사공. 제자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건너 나무에 있던 사공이 바로 알아듣고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공손룡은 목소리가 큰 제자 덕분에 강을 건널 수 있었고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재능이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소해 보이는 것들도 충분히 특별한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재능을 하나씩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오늘의 명언.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빌리 선데이. 세 가지 보석. 미국 뉴멕시코주의 작은 마을. 한 흑인 소년이 어머니의 임종 앞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내게 남겨줄 재산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보석이 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불빛. 소녀는 이미 1년 전에 아버지를 잃었고 병약한 몸으로 할머니 집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 가난, 그리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차별과 멸시. 삶은 그에게 끊임없는 시련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믿음은 꿈을 향해 나아가게 했고 소망은 미래를 포기하지 않게 했으며 사랑은 세계 각국의 평화를 위해 헌신할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휴전 협상을 이끌며 흑인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랄프 번치 박사입니다. 부모가 남기는 진정한 유산, 부모가 남기는 재산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심어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평생을 이끌어주는 등불이 됩니다. 아이의 마음밭에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자라고 욕심을 심으면 욕심이 자라납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고 계신가요? 오늘의 명언.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다. 조제프 주베르.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성장한다. 19세기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기술학교. 한 학생이 사소한 이유로 퇴학을 당했습니다. 친구의 장난을 끝까지 고백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퇴학으로 대학 진학의 길이 막힌 그는 더욱 열심히 공부해 스위스 공가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가도 과거의 퇴학 전력이 발목을 잡아 어느 곳에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남는 시간을 오히려 연구에 투자하며 무지개 시간을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역경 속에서 피어난 성과, 연구에 몰두한 그는 결국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를 얻었고 1900년에는 미넨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X선을 발견한 공로로 1901년 제1회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비렐름 콜라트 렌트겐. 역경은 성장을 위한 밑거름.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어려울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조지 워싱턴. 인생은 선택이다. 세계 3대 테너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의 삶은 화려했지만 그 출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악에 재능을 보였던 그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교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지만 성악에 대한 꿈은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파바로티가 고민하던 시절 아버지는 2개의 의자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동시에 2 의자에 앉을 수 있겠니? 만약 욕심을 내어 2 의자에 앉으려 한다면 결국 바닥에 떨어지고 말 거야. 그 순간 파바로티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하나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요. 부모님은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30세까지 성악가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다른 길을 모색해도 좋다. 파바로티는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성악가로 우뚝 섰습니다. 선택과 집중. 한 분야에서 탁월함을 보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어떤 선택에 모든 것을 걸었는지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동시에 2가지를 잡으려 하기보다 단 하나를 선택해 모든 정성과 열정을 쏟아보세요. 그 순간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간다. 사르트르. 성공은 작은 데서 출발한다. 1923년 3월 3일 2명의 20대 청년이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시사 문제를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잡지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고 그 결과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창간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게 되겠어? 하지만 2 청년 헨리 루스와 브리튼 헤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뉴욕 지하도 벽에 붙은 포스터 문구를 보고 잡지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변화를 위한 시간. 그 순간 타임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타임지는 매년 올해의 인물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하는 세계적인 잡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위대한 꿈의 시작은 언제나 작다. 아무리 큰 꿈도 처음은 작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을 믿고 시작할 때 비로소 거대한 숲으로 자라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언젠가 위대한 꿈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한다. 공자. 산에 오르게. 실용주의 철학의 창시자이자 미국의 교육학자인 존 듀이. 그의 90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날 한 젊은 박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위대한 생일을 살 수 있습니까? 존 듀이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산에 오르게. 놀란 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산에 올라 무엇을 합니까? 존 듀이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산에 오르는 이유는 또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라네. 내려오면 다시 새로운 산에 오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산을 발견하게 되지. 만약 산에 오르는 것에 더 이상 흥미가 없다면 그건 곧 죽음이 가까워진 것이지. 삶은 끊임없는 오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각자가 이루어야 할 목표와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의 커다란 산을 오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언덕을 오르고 소소한 목표를 이루며 그 길 위에서 또 다른 산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삶이란 바로 그 오름의 연속 속에서 끝없는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토머스 칼라일. 초심을 잃지 않는 힘. 어느 날 시골을 지나던 임금님이 우연히 한 목동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눈에 비친 목동은 욕심이 없고 성실하며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순박한 태도는 보기 드문 것이었고 임금님은 크게 감동하여 목동을 관리로 등용했습니다. 목동은 성실히 나라의 일을 잘 처리했고 청렴한 마음과 정직한 태도로 왕의 신임을 얻어 마침내 재상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신하들은 재상을 시기하며 그를 몰아낼 구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놀랍게도 재상이 매달 한 번씩 고향 시골집을 다녀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그를 의심해 임금님께 보고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재상이 찾은 곳은 보물이 가득한 창고가 아니라 그가 어린 시절 입던 낡은 옷과 신발이 들어있는 항아리였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잊지 않기 위해 그 옷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는다. 재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심의 가치.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향해 나아갑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또는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자리를 잡으면 쉽게 안일해지고 유혹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바로 처음 가졌던 마음,
초심입니다. 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심을 지킨다면 우리는 끝까지 흔들림 없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어려우면 초심을 돌아보고 성공하면 마지막을 살펴라. 책은담. 진정한 승리자. 1997년 미국 아마추어 골프 챔피언십의 결승전. 최종 승부는 스티브 스콧과 타이거 우즈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18번 홀 마지막 퍼팅 순간 스콧은 먼저 공을 쳤고 공은 홀컵 가장자리에 멈췄습니다. 곧 우즈가 퍼팅을 준비했는데 그의 공은 스콧의 공 뒤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즈가 공을 치려는 순간 스콧은 갑자기 우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공의 위치를 표시해 두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에 우즈는 공을 표시하고 다시 퍼팅에 집중했고 공은 곧장 홀컵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우즈는 스콧 덕분에 반칙 없이 정정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콧이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면 우즈의 퍼팅은 규칙 위반으로 실격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사람들은 이 경기를 통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기술로 이긴 사람은 우즈였지만 양심으로 이긴 사람은 스콧이었다는 것. 우즈가 우승을 거머쥐었을 때 사람들은 스콧을 향해서도 똑같이 존경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양심이 만든 승리. 오늘날 우리는 승자만 기억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결과가 아닌 과정 속의 양심에서 비롯됩니다. 스콧처럼 정직과 배려를 잃지 않는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오래 남는 법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것은 1등이 되는 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인정받는 승리자가 되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명언. 우리는 양심의 만족보다는 영예를 얻기에 바쁘다. 그러나 영예를 손에 넣는 가장 가까운 길은 영예를 위한 노력보다는 양심을 지키려 애쓰는 데 있다. 내 양심에 만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예다. 미셸 에켐 드 몽테뉴. 사랑으로 민족을 이끈 사람 조만식 선생. 일제강점기 조만식 선생은 3.1운동을 주도하고 교육과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민족운동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는 국내 민간 자본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이끌며 배움의 길을 넓히려 했습니다. 특히 인도의 지도자 간디처럼 비폭력과 무저항의 정신으로 외세에 맞서 싸웠던 인물이 바로 조만식 선생이었습니다. 조만식 선생이 바랐던 것은 단순한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짓밟거나 해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족운동을 통해 모두가 더 자유롭고 더 현명하며 더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해방 이후 고향 평안도에 머물던 그는 소련 군정이 들어와 신탁 통치를 결정하자 강력히 반대 성명을 내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으로 그는 결국 연행되어 사람들 앞에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지인과 제자들이 망명을 권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녘의 동포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남으로 간다면 그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다. 나는 북녘 동포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이미 결심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끝내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민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조만식 선생은 적을 만들어 미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끌었던 분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고향을 묻지 말고 일해 나가자. 인하와 단결이야말로 국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뿐 아니라 나라가 독립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다. 조만식. 어머니의 감사. 저희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십니다.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제가 하는 일에 혹시라도 불편함을 주실까봐 극구 혼자 사는 것이 편하시다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 어머니가 매번 걱정되지만 저는 교회의 목사로 있다 보니 신경 쓸 것이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뵙고 갈 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범아, 밥 먹고 가라. 매번 하는 말씀인지라 거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밥을 먹고 나오기도 했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 지천명의 나이가 훌쩍 넘은 저로서는 어느덧 어머니의 밥상보다 아내의 밥상이 입에 잘 맞기에 거절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한번 어머니의 집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혼잣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아한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밥을 먹고 가는 것은 저인데 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건가요? 어머니는 그런 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겠니? 아직 내 아들에게 밥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아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지.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몸을 가누기가 힘든데도 자식에게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무언가를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다는 게 있어서 그저 감사하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머니의 감사입니다. 오늘의 명언. 매일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나에게 잃은 것을 한탄하는 시간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부족할 뿐이다. 헬렌 켈러. 화를 다스리는 법. 옛날 한마을에 남들과 다투거나 화가 날 때면 어김없이 자신의 집과 밭 주변을 빙빙 도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사람들은 그가 땅 주위를 도는 모습만 봐도 아, 또 화나는 일이 생겼구나 하고 알 수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그는 부자가 되고 나이 들어 노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화가 날 때면 밭 주위를 돌았습니다. 이제는 땅도 집도 넓어져 그 길을 도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묵묵히 땅 주변을 돌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화가 나면 땅 주위를 도세요? 그제야 평생 이유를 묻는 질문에 침묵하던 노인이 손자에게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젊었을 땐 남들과 다투며 화가 날 때 내 땅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작은데 남에게 화내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라앉더구나. 그렇게 마음이 진정되면 다시 힘내어 일을 할 수 있었지. 그리고 지금은 내 땅이 이렇게 넓어져서 돌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더 넉넉해지니 남과 다투며 살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 화의 힘을 바꾸다. 분노는 인간의 감정 중에서도 가장 격렬합니다. 화를 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지요. 그러나 그 에너지를 싸움이 아니라 나를 발전시키는 힘으로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화는 나를 갉아먹는 독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화를 내면 주위의 사람들은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바로 화를 내는 그 자신이다. 레프 톨스토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 모두 숭고하다.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대한민국 사모해운 소속 선박 사모주얼리오를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만 해상에서 구출한 작전. 이때 사모주얼리오의 석혜균 선장은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작전에 협조하여 자신은 총상을 입었지만 선원들을 살리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것이 바로 아덴만의 여명작전이다. 구출 후 목숨이 위태로웠던 석혜균 선장의 안위는 뒷전으로 하고 관계자들은 홍보와 보여주기에만 열을 올렸다. 중요한 석혜균 선장의 치료 앞에서는 묵묵부담, 외면만이 존재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이송비와 치료비를 떠안으며 석혜균 선장을 치료해줄 어떤 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이송비 4억 4천만 원은 내가 낼 테니 일단 이송하라. 모두가 망설이던 그때 누군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가 바로 이국종 교수이다. 석혜균 선장이 치료받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산 지원에는 모두 나 몰라라 하더군요. 그때 이국종 교수는 모든 걸 떠안고 석혜균 선장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지뢰를 밟아 눈과 팔다리에 부상을 입으셔서 장애 2급 유공자가 되셨다고 한다. 그때 이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냉담하고 비정한지 알게 된 이국종 교수는 의과대학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이국종 교수가 이전에 일했었던 중증 외상 특성화 센터는 질병이 아닌 사고에 의해 외상을 입은 환자들만을 진료하는 센터이다. 매일매일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위해 응급헬기에 몸을 싣는 이국종 교수. 그에게 직업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의사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숭고한 그만의 철학이 있는 의사다. 어떤 때는 이 세상에 환자하고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제 손에서 끝을 내야 해요. 제가 밀리면 환자가 죽고 제가 좀 더 잘하면 환자가 살 수 있는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흘러 세상이 발전할수록 아쉬워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물론 지금도 사고 현장, 기술 현장 곳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건 그런 분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일, 겉이 화려한 일을 찾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직업을 구하기 위해 어려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이국종 교수처럼 바른 어른으로 자랄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이 큽니다. 오늘의 명언. 죽는 날 관속에 가지고 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다. 이국종 교수. 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1988년 9월 23일 미국 유타주에 사는 한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아이에게 매튜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축복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매튜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와 전신 마비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출산 직후 의사들은 매튜가 몇 시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매튜는 그로부터 11년 뒤인 1999년 2월 21일 잠든 채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중하지만 고통스러웠던 11년이었습니다. 아빠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이 예고됐던 아들이 영원히 잠드는 곳을 마련하면서 마지막 선물을 계획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있는 그곳이 슬픈 곳이기를 바라지 않아. 너는 너무도 밝고 따뜻한 성격이었고 짧은 생애였지만 아름답게 살다 떠났잖아. 너는 엄마와 아빠에게 선물 같은 존재였기에 내가 있는 그곳도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 될 거야. 너는 우리 가족에게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기억될 거야. 지역 공동묘지에 아들의 무덤을 준비한 아빠는 아들의 묘비에 작은 동상을 세웠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건강한 두 발로 서서 하늘로 올라가는 소년 동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장애라는 틀에 갇혀 힘들었던 아들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의미를 담은 동상이었습니다. 이후 공동묘지를 찾은 사람들마다 매튜의 동상을 보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사연이 널리 알려지면서 부부는 아들을 기리기 위해 자선단체도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자선단체를 통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조장비를 지원하는 선행을 펼쳤습니다.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남겨진 이들에게는 너무도 큰 슬픔입니다. 가끔 눈물나게 그리운 날엔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된 아름다운 그 사람은 그곳에서 분명 이전보다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명언, 이별의 아픔 속에서만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다. 조지 엘리엇. 진심을 담은 말. 옛날 고대 제국의 한 황제가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황제는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짐은 가장 효율적인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저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그대들의 솔직한 생각을 말해주시오. 짐은 백성들이 존경하는 황제요. 신하들은 똑똑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황제의 눈치를 보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다들 기탄 없이 의견을 말해주시오. 일리가 있는 말이라면 진귀한 보석을 그대들에게 하사할 것이오. 황제의 재촉에 신하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전부 황제를 향한 조심스러운 아첨이었습니다. 폐하가 제국을 다스리시고 계속 곡식의 생산량이 늘고 있으니 당연히 백성들은 폐하를 존경할 것입니다. 폐하의 위엄 덕분에 주변국의 침략이 줄어 제국은 항상 평화로우니 당연히 백성들은 폐하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 중 가장 지혜로운 한 사람이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황제는 그 신하에게 어서 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폐하는 지금 새로운 궁궐을 짓는데 너무 많은 세금을 쓰고 계십니다. 그 부분만 신경을 쓰신다면 모든 백성이 존경할 성군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말을 들은 황제는 모든 신하들에게 귀해 보이는 큰 보석을 하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마지막에 말한 신하의 것 외에 다른 신하들에게 하사한 보석은 전부 정교하게 만든 가짜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신하들이 황제에게 묻자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짐의 겉만 번드르르한 이야기만 했으니 짐도 겉으로 보기에만 화려한 것을 준 것인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거창한 칭찬이나 따끔한 충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나 충고에 진심이 없다면 칭찬은 아첨이 되고 충고는 단순한 트집 잡기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저 겉만 번드르르한 칭찬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 칭찬이든 충고든 진심이 담겨 있어야 더욱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가슴 깊은 신념에서 말하는 아니오는 그저 다른 일을 기쁘게 하거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말하는 예보다 더 낫고 위대하다. 마하트마 간디. 네 마리 황소의 이야기. 이솝 우화 중 아주 친한 네 마리의 황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딜 가든 함께 갔으며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누워 쉬었습니다. 그렇게 늘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 그들은 서로 힘을 합해 대처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그들을 한 번에 다 잡아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황소와의 1대1 대결은 자신이 있었지만 한 번에 네 마리는 사자라 할지라도 힘에 겨웠던 것입니다. 며칠을 지켜보던 사자는 꾀를 부렸습니다. 소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그 중에 약간 뒤처진 황소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귀옛말로 다른 소들이 그의 흉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에게도 속삭이고 사자가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자 계획대로 네 친구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각자는 다른 세 마리가 자기를 모략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들 사이는 깨어져 각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자가 노리던 바였습니다. 사자는 한 마리씩 잡아먹었고 그래서 네 번의 훌륭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시간이 더 길고 단단한데 한마디의 말에 서로를 불신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위력을 지녔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위력을 지닌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의 힘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있던 작은 균열이 한마디의 말에 무너져 내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의 명언, 신뢰는 유리 거울 같은 것이다. 한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하나가 될 수는 없다. 헨리 F. 아미엘.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믿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시인 이채. 그렇습니다.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고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앞서 누군가가 미워할 행동을 내가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같은 행동을 나도 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스스로는 행동을 조심하는 계기가 되며 타인의 작은 잘못에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와 손주가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어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이나마 아들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온종일 산으로 들러다니며 나무를 캤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나무를 다듬어서 다음날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아직 어린 손주는 할머니가 캐오는 산나물이 너무 싫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와 함께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도록 나무를 다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 기간이라 부모님이 학교로 오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실 수 있는 분은 할머니뿐이라 손주는 걱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허름한 옷도 싫었고 구부러진 허리 때문에 친구들에게 창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할머니 손에 까만 물을 보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손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할머니께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이 내일 학교 오시래요. 할 수 없이 말하긴 했지만 할머니가 정말 학교에 오시면 어쩌나 밤새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손주는 선생님이 불러서 교무실로 갔습니다. 선생님은 할머니의 두 손을 꽉 잡고는 아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늘이 할머니께 효도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 순간 손주는 와락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잡고 있는 할머니의 손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었고 피가 흐를 듯 생채기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내내 표백제에 손을 담그고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닦고 또 닦으셨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쩌다 찾아오는 손주가 노인 냄새가 난다고 할까봐 추운 겨울에도 당신의 몸을 깨끗이 닦고 닦으셨던 할머니, 꼬깃꼬깃 모아둔 돈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부모님 몰래 내 손에 가만히 쥐어주셨던 할머니,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에 세상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으셨던 영원한 내 편, 나의 할머니 당신이 계심으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헌신이야말로 사랑의 연습이다. 헌신으로 사랑은 잘한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1972년 제20회 독일 미넨 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마라톤 선수 중 프랭크 쇼터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쇼터는 그때까지 미국 언론에서도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한 무명 선수였습니다. 더구나 예일 대학과 출신의 엘리트였기에 쇼터는 공부만 했던 사람이 무슨 육상을 하냐면서 오히려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쇼터는 미넨 올림픽 1000m 경기에서 5위를 하였고 마라톤에서 2시간 12분 19.8초의 기록으로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일본 비와코 마라톤 대회에서는 달리는 도중 복통을 일으켜 심판의 허가를 받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자신을 앞서 나간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 다시 은메달을 차지하여 미국 최고의 마라토너로 사랑을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1984년 미국 올림픽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쇼터는 마라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마라톤이란 32km를 달리고 나머지 10여 킬로미터를 어떻게 달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즉, 인내력, 정신력과의 싸움을 통하여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운동을 한 사람들은 32km는 달릴 수 있지만 10km를 더 뛰고자 하려면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해설: 마라토너들은 일반인들이 빨리 달리는 속도로 41.195km를 2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계속 달립니다. 그러기에 마라톤은 그 자체로 올림픽 정신을 대표하는 최고 인기 종목으로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마라톤보다 훨씬 긴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고 있습니다. 마라토너가 이 시간여 동안 자신과 싸우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우리도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며 나 자신을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우리는 자신을 이김으로써 자신을 향상시킨다. 자신과 싸움은 반드시 존재하고 거기에서 이겨야 한다. 에드워드 기본. 눈앞의 목표에 성실하자.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젊었을 때 법원에서 견습 서기로 잠시 일했습니다. 어느 겨울 난로가에서 동료들이 장래 희망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들 장관, 총리 등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서기의 바로 윗자리에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꿈이 작은 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사나이의 포부가 뭐 그런가, 좀 꿈을 크게 가지면서 살게. 그러자 비스마르크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장 이룰 수 있는 희망을 말한 것뿐이라네. 비스마르크는 그렇게 한 단계씩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올라갔으며 이후 철의 재상이라 불리며 독일의 초대 총리가 되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다 보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기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지레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 할 일부터 목표를 세우세요. 하루, 한 달, 1년 그렇게 눈앞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꿈꾸어왔던 목표에 도달한 당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라. 푸블리우스 시루스. 씨앗처럼 뿌리는 행복. 한 부유한 노부인이 저명한 심리학자를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삶에 아무 불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요리사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든 집안일은 가정부와 집사가 해결해주며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운전기사가 있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좋아하는 꽃을 가꾸며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노부인의 말을 들은 심리학자가 부드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데 부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노부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가장 아끼는 아름다운 꽃들을 아무도 모르게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던 노부인은 심리학자의 말을 믿고 매일 아침 마을 여기저기 현관 앞에 꽃을 심은 화분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다시 심리학자를 찾아간 노부인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때는 처음이에요. 아침에 현관문 나가보면 직접 구운 쿠키, 손으로 만든 목도리, 아름다운 시를 쓴 카드가 종종 놓여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작지만 근사한 선물을 받을지 설레어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심리학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원에 꽃씨를 뿌리면 아름다운 꽃으로 돌아옵니다. 부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뿌린 씨앗이 꽃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돌고 돕니다. 누군가와 소중한 것을 나눌 때 그 나눔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베푼 나눔과 마음과 사랑은 돌고 돌아 반드시 당신 곁으로 아름답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사랑은 홀로 설 수 없다. 스스로 사랑을 채우고 이를 베푸는 것, 그때 사람이 사람답고 세상은 아름답다. 발타자로 그라시안. 다 공주가 될 수는 없다. 초등학교 3학년 나는 학교 연극에서 공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몇 주 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대사를 외우며 들뜬 마음으로 준비했지요. 집에서는 술술 외워지던 대사가 무대에 서기만 하면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나를 조용히 불러 공주 대신 해설자 역할을 맡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어린 내 마음은 큰 충격으로 가득 차 울컥 눈물이 고였습니다. 점심시간 나는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마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내 마음을 읽으신 듯 정원 산책을 제안하셨습니다. 푸르름을 더해가던 장미덩굴 아래
노란 민들레 꽃이 군데군데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심히 민들레 한 송이를 뽑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잡초는 다 뽑아버려야겠다. 이제부터 우리 정원에는 장미꽃만 길러야겠어. 그때 나는 어린 마음에도 외쳤습니다. 저는 민들레가 좋아요. 엄마, 꽃은 다 아름다워요. 민들레도요. 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맞아. 꽃은 어떤 꽃이든 그 나름의 기쁨을 주지.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누구나 다 공주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 공주가 되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단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괴로움을 이미 알고 계셨던 어머니, 그 따뜻한 위로는 어린 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며칠 뒤 학예의 날, 무대 뒤에서 떨고 있던 나에게 선생님이 다가와 작은 꽃 한 송이를 건네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어. 손에 쥔 민들레는 이미 시들어 있었지만 그 꽃을 바라보는 순간 무대 밖에서 나를 응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해설자라는 역할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들레는 내게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삶의 교훈, 세상에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작은 풀잎, 작은 돌멩이, 작은 역할 하나에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다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맡은 작은 일, 나를 스쳐간 작은 인연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큰 의미로 돌아옵니다. 공주가 되지 못한 날의 민들레는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꿋꿋이 피어 있습니다. 고마움의 의미, 영국의 여왕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이들에게 영예의 십자훈장을 수여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상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 중에는 전쟁 중에 큰 부상을 당해 팔과 다리를 모두 잃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서 나온 병사가 있었습니다. 훈장을 달아주던 여왕이 병사 앞에 섰습니다. 그 병사를 보는 순간 여왕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병사의 모습이 큰 감동으로 와 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왕은 훈장을 다는 것을 멈춘 채 뒤로 돌아서서 한참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마 후 여왕을 통해 훈장을 목에 건 병사는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린 여왕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과 여왕 폐하를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제 몸을 바쳐서 싸우겠습니다. 병사를 감동시킨 것은 훈장이 아니라 여왕의 눈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훈장의 의미도 소중했겠지만 자신의 희생을 고귀하게 받아주는 여왕의 눈물이 병사로 하여금 자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준 것이었지요. 잘 자고 잘 먹고 열심히 일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지. 철책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국군 장병님들, 화재의 현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소방관님들,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호해주는 경찰관님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는 평범한 하루를 지켜주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하루는 내가 잘 보내서 생긴 하루가 아니라 누군가의 노력으로 보내는 하루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 응원하고 감사의 말을 잊지 않고 전해주세요. 가장 값진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혼자 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을 하거나 단 한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곧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자 원한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선생님의 믿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분이 있다. 성지중고등학교 김한태 교장 선생님이다. 김한태 교장 선생님에겐 많은 일화가 있지만 그중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 그 학교에 전과 13범 조폭 두목 학생이 입학했는데 여름엔 반바지에 러닝셔츠 차림으로 날마다 소주 한 병을 꿰차고 왔다고 한다. 게다가 교문 앞에서 동생 뻘대는 학생들에게 90도 각도로 절하지 않으면 등교 못해라고 명령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불평불만을 터뜨렸고 교사들은 회의를 열어 그 학생을 퇴학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교사 대표가 교장 선생님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그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 말썽은 부리지만 날마다 학교에 오는 것이 신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교장실로 불렀다. 여보게, 동생 같은 학생들인데 좀 잘해주게. 그러자 조폭 학생은 탁자를 발로 차면서 소리쳤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래도 교장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야학을 30년간 해오면서 어려운 학생들을 선도한 경험이 있었기에 기어코 그를 변화시키고 싶었다고 한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그에게 책임을 맡겨 진행하게 했고 개교 기념일엔 표창장을 주었다. 표창장. 이 학생은 앞으로 선행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상을 주어 표창함. 종이 한 장만 달랑 주면 혹시 찢어버릴지 몰라 근사하게 액자에 넣어주었다. 상을 받고 기분이 나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는 상장을 집에 가지고 갔다. 부모님은 감격에 목이 메었다. 세상에 우리 아들이 상을 다 받아오다니. 대문을 탕탕
박아 거실 중앙에 걸어두었다. 이를 본 손님들도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 후 놀랍게도 학생은 서서히 변해갔다. 결국 그 학생은 자격증을 3개나 따고 전문대학에 입학했다. 만약 그를 퇴학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그는 전과 14범, 15범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스승의 마음의 방은 기다림이란 큰 기둥이 받쳐주고 있고 믿음이란 예쁜 가구들로 채워져 있으며 포기란 그릇에 칭찬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스승의 기다림 속에 바른 길을 찾고 자신을 믿어주는 스승 앞에 예쁜 미래를 꿈꿉니다. 포기를 무색하게 하는 칭찬으로 제자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 그것으로 스승은 만족합니다. 오늘의 명언. 신뢰받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찬사이다. 지 맥도널드.